지금 또 더 MZ 세대들은 탄핵이 지금 이 윤석열 것만 기억하고 기억해봤자 네. 박근혜 때 조금 기억나는 건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쪽 역사를 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일단 21세기 들어와서 세 번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도도 있었고 이제 탄핵이 안 된 사례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이었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2016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9년 지나서 다시 한번 보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이 탄핵에 대한 경험은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다들 가지고 공유하고 계실 거다. 다만 대통령의 하야 부분은 벌써 이제 오랜 과거가 됐죠. 1960년 4.19 항쟁 때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탄핵당했으니까 이제 전 대통령 내란수계. 이 윤석열이 하야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고 좀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좀 다행이다. 만약에 하야를 선택했으면 아무래도 전 대통령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좀 인정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탄핵을 이야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그랬지만 현재 지금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이승만이 1919년부터 6년간 임시정부 대통령을 하다가 1925년에 탄핵을 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몰랐네. 그쵸. 오늘 탄핵 판결문이 정말 대박이었죠. 근데 1925년에 당시 임시정부의 국회가 임시의정원입니다.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에 대한 탄핵 판결문을 보면 와 진짜 이승만 개새끼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탄핵 이야기 나올 줄 알았으면 그걸 출력을 해왔을 텐데 근데 그 이승만이 최초 탄핵이었는데 그때 탄핵 사유는 뭐였어요? 일단 이승만이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을 반기지 않는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이승만의 이기적인 면도 여러 가지 보였고 그러면 이제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시기가 6년인데 이승만은 주로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6년 동안에 실제로 당시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에 이승만이 머물렀던 시기가 6개월밖에 안 돼요. 뭐야? 더군다나 윤석열 순방 간 거랑 비슷하네. 1919년에 임시정부가 처음 수립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임시정부의 지방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지만 군자금이나 의연금 이런 것들을 걷어야 임시정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군자금, 의연금을 해외 동포들에게도 걷어야 되지만 한반도에 있는 동포들이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도지사, 군수, 그걸 뭐 독판, 군감 그래가지고 이런 걸 연통제라고 해요. 이런 지방행정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연통제가 1920년, 21년 거치면서 다 사라지게 되고 아무래도 군자금, 의연금이 이제 끊기게 되니까 임시정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임시정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가지 군자금, 의연금 중에 미주위원부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겨난 돈은 당시 프레지던트 리하고 명함파고 미국에서 대통령 인척하고 막 행복하게 살았던 이승만이 미주 지역에서 생겨난 의연금과 군자금을 다 착복하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임시정부도 그렇죠. 개인 활동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를 수 있는데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돈이 이제 안 건너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다 들으면 알만한 내무총장이셨던 안창호 선생님이셨는데 실은 안창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승만을 상당히 인정하고 지지하는 편이었다가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창호가 이승만에게 야 상해 임시정부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지 않냐. 네가 미국에서 그렇게 머물러야 되겠냐. 빨리 좀 일이 날라와서 상해 임시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라라고 했는데 당시 이승만이 편지 답장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언급하자면 이렇게 보냈어요. 나같이 고귀한 사람이 상해에 머무르기에는 상해가 너무 위험하다. 뭐야? 그러다 보니 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빡이 치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뽑아놓은 놈이 이런 놈이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했던 신채호 선생님께서 훌륭한 역사가죠. 임시정부를 나가셨다가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임시정부에 오셔서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자라고 하면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1923년에 열어요. 그래서 전국 각 지역의 전 세계 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국민대표회의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이승만도 버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실패했기 때문에 무장투쟁에
주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만주나 연해주로 임시정부를 옮기자라는 창조파, 신채호나 이회영 같은 인물이죠. 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의 더군다나 이 국민대표회의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라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열리기도 했는데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윌슨이었는데 네네.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야 우리 일본의 식민통치 받기 어려우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국제연합 유엔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당시는 국제연맹입니다. 차라리 국제연맹이 우리를 대신 통치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했던 게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단재 신채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진짜입니다. 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치워 먹더니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치워 먹느냐라고 하면서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만주 연해주로 가자는 창조파와 이승만은 버릴지언정 상해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자라는 개조파가 대립하면서 모두 다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고 소위 창조파와 개조파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현상유지파인데 그 현상유지파의 이제 한국 통사 역사는 나라는 형체니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 네. 지금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태백광로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 태백광로가 그렇죠. 당시 빼앗긴 나라 조선을 태백이라고 칭하고 태백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 그러니까 나는 조선의 노비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살아가는 조선의 노예다라고 호를 사용하셨던 백암 박은식 선생님이 이대 대통령이 되셔요. 되시자마자 되기 직전에 이승만을 먼저 탄핵을 합니다. 탄핵을 하면서 박은식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이렇게 사임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6년간의 이승만의 대통령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하야는 언제 해요? 그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탄핵이죠. 이승만. 야, 이게 첫 번째였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됐다가 이승만이 이래저래 발췌개헌에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됐고 4.4.5 해가지고 들어보신 적 있죠? 4.4.5 네, 세 번째 대통령이 됐고 네 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의거가 일어났고 그 4.19 의거 때도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그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실제로 군대까지 동원이 되는데 문제는 당시 계엄사령관과 계엄군이 시민편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4.19 혁명 때 4.19 항쟁 당시에 그 이승만에게 저항했던 시민들이 군인들의 계엄군의 탱크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당시 이승만이 살고 있는 경무대를 향해서 시민과 탱크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럼 이승만이 믿고 있는 건 이제 미국밖에 없죠. 근데 미국도 이승만에게 이제 너를 지지하지 않을 거야. 너 내려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승만이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하야를 발표하고 미국으로 하와이로 망명을 했던 거죠. 이승만은 탄핵도 1호, 하야도 1호. 그렇죠. 탄핵 1호, 하야 1호. 야, 근데 선생님이 원래 다른 선생님 방송에서 우리 민족에서 역사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개자식을 뽑으라면 저 자식이다라고 했던 이승만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요? 아, 그래도 저에게 만약에 진짜 1번을 뽑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들여다보면 원균 같은 경우도 뭔 진짜 이런 개차반인 애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아니 원균 때문에 이게 그냥 원균 때문에 칠천량 해전에서 패해가지고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해서 키워놓으신 우리 수군을 다 말아먹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셔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가시고 칠천량 해전에서 패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크게 이야기하면 정유재란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면 기무덤이 있고 뭐 기무덤 13만 명의 조선인 기가 묻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정유재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임진왜란이 처음 출발했을 때 뭐 동래성 전투, 부산성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조선인을 대량 학살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학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리를 써가지고 조선 팔도를 지배할 지배층들에게 그러니까 다이묘들이죠. 야 팔도 너희가 각각 지배해. 그러다 보니까 다이묘들은 자기 백성이 돼요. 안 죽이고 있다가 이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패하면서 다시 시작된 정유재란에선 죽여라. 조선인은 다 죽여라. 모두 포로로 끌고 와라. 인간 사냥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조선인 민간인이 많이 죽었던 건 임진왜란이 아니라 정유재란이에요. 그 정유재란을 발반시킨 사람이 원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요? 연개소문의 큰아들 예를 들어서 연남생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고구려를 팔아먹었던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나쁜 사람 누구야? 그럼 이완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생각하면 전두환을 이야기하기도 그렇죠.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조금 더 가까운 시대에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굳이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아무리 뭐 박정희가 독재를 했네, 이승만이 독재를 했네라고 하지만 김일성만큼 그렇게 무악한 독재를 했던 독재자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과 김일성이 같이 져야 되고 그러나 누가 뭐래도 김일성은 또 전쟁의 주범이기도 했고 그리고 북한의 그 어찌 보면 인민들 인권 문제라든지 3대 세수 문제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북한을 언젠가는 이제 민족 공동체니까 일민족 일국가 체제 아래서 살아야 될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걸 상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해서 통일한다고 선 치더라도 그 김일성이 세뇌시켜버린 북한인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악의 인물은 김일성인데 그 김일성에 필적할 만큼 나쁜 놈이 이승만이다. 근데 이승만이 김일성보다 분명히 더 나쁜 거는요. 위대한 학자께서 제가 어떤 학자가 이런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전쟁이 아닌 전쟁 중에 만난 적이 아닌 민간인을 그것도 자국의 민간인을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이승만보다 많이 죽인 사람이 없다.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인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 그럼요. 그래서 이승만은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첫 번째 탄핵, 그리고 첫 번째 하야. 그 나쁜 놈이 나쁜 건 다 당했네요. 이승만은 정말 양파 껍질 같은 사람이에요. 까면 깔수록 씹새끼. 근데 아니 근데 보니까 이건 약간 좀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탄핵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못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국민묘지 안장인데 근데 이승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이미 한번 당했던 사람인데 국민묘지 가면 떡하니 좋은 자리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저 못 참겠는데요. 근데 이제 실은 당시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죽었을 때 박정희 장례식에 이승만 장례식에 박정희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조차 이승만을 굉장히 경멸하고 좀 싫어했고 실제로 이제 추도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써주면 당시 뭐 총리가 일던가 누가 대독했을 거 아닙니까? 그 추도사조차 쓰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라고 했을 정도로. 근데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일단 묻혔던 것 같다. 그래서 하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게 탄핵된 대통령을 앞으로 묻힐 수 있는가. 그건 아마 법적인 조항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멍청한 윤석열은 안 된다. 근데 진짜 실제로 하야하려고 했다고 막 듣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정말 하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 머리도 안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게 저도 병이긴 하겠습니다만 항상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어요. 우리 진보 유튜버 채널들 이렇게 구독자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많아지고 합니다만 왜 한때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고 탄핵 반대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이게 우리 뭐 하는 건가?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서 계엄을 계몽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중도들이 많이 흔들려하고 소위 구구 꼴통들이 막 미쳐 날뛸 때 저기 너희들 정말 잘못됐다라고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정치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더군다나 20, 30대 청년들이 왜 보수화의 길을 걷는가를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 진보 정치 채널에서 20대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20대, 30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전달하는 정치 채널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 한번 좀 반성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진보 정치 채널을 밤에 보고 자면 잠이 잘 와요. 잘 와요? 단 꿈을 꿔요. 근데 일단 적족은 어떤 주장들을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적족들 탐색하면 그걸 보셨어요? 저는 봅니다. 인내심 대단하네요. 그래서 악몽을 꾸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번에 정말 불안했던 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적족을 계속 탐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소위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정말 기각될 걸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너무 불안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법률가들에게 전화해서 누가 맞냐 어찌냐 하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불안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그렇게 만세를 외쳤던 거고요. 그렇죠.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또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그리고 또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을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마이보험 체크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임세은 식당 구독자 여러분은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